네, 정부와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동해 유전 가능성의 공이 연이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성공 여부 또 상업성이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진짜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바로 대왕고래 사냥이 만선이냐 아니면 빈손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가스전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대왕고래가 실제 고래가 아니라 이제 가스전이 있을 것을 우려한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다 구역의 이름인데 이미 시추선 계약은 한 달 전에 끝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대왕고래 지역 광개토 프로젝트에 의해서 비교적 채굴 가능성이 높은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 영일만 바로 앞바다인데요. 그 지역에서 시추선을 뚫기로 하고 시추선을 뚫는 데 필요한 그 시추를 하는 데 필요한 배를 40일간 빌리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아닌 그 시추선을 운영하고 있는 시드릴이라는 회사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입니다. 시드릴. 네, 시드릴이라는 회사가 이제 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시추선 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우리 정부도 이미 한 달 전에 시추 업체를 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적어도 시추 작업은 생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루에 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선주는 노르웨이지만 배는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배는 중국 아니면 한국이 건조한 것이고요. 네. 특히 좀 성능이 앞선 고성능 배는 대부분 한국이죠. 한국이 건조했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대왕고래 지역에서 시추를 하게 될 그 배, 우리 40일간 빌리는데 그 배도 삼성중공업이 이미 만들어서 이 노르웨이 회사인 시드릴에 이제 넘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든 배로 우리 바다를 뚫는다. 그런데 돈은 이제 노르웨이가 로 가져가는 거죠. 시추 구멍 하나 뚫는데 656억인데요. 이것은 배 사용료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인력 비용 또는 분석 비용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구멍 하나 뚫는데 약 1,0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드릴은 현재 배를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12월 초부터 구멍을 뚫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계약은 끝났고 시드릴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만든 시추선이 지금 한국으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스전 개발 비용을 최대한 좀 아끼려면 최대한 좀 가능성 높은 후보지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시추를 해야 되잖아요. 시드릴은 어떤 회사인가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곳인가요? 네, 시드릴이라는 회사 이름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낯이 설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석유 시추를 건국 이후에 한 48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이제 시드릴이라는 것은 영어 스펠링에서도 보시다시피 시라는 것은 해양이라는 뜻이고 드릴은 구멍을 뚫는다. 바다 밑을 뚫는다. 말이 이제 직관적인 사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회사가 뭐 하는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회사 브랜드 네임인데요. 노르웨이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북해산 원유, 우리 흔히 브렌트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거의 도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럽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WTI유를 쓰는데 이것은 주로 미국에서 공급해서 미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러 나라에는 좀 덜 퍼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수로 본다면 브렌트유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북해지병, 북극 쪽에 그러니까 영국과 노르웨이 쪽 위쪽 바다에서
북해산 원유가 나왔고 그것이 노르웨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러니까 그 석유 개발한 거기서 벌어든 돈으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국가 발전 사업에 쓰는데 이게 시드리라는 회사가 주로 바다만 뚫어왔고 그러니까 해양을 뚫는 회사로서는 가장 큰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시추하는 그 과정에서는 어떤 시행착오는 최대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그래픽 CG에 나온 존 프레드릭센이라는 저분 1944년생 좀 연세가 있죠. 있으시네요. 근데 굉장히 젊고요. 저분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용접공이었거든요. 용접공이었는데 바다 쪽에서 배를 용접하는 모습을 보고 저 배를 내가 만들 수가 없더라도 저 배를 내가 소유만 할 수 있다면 그거로 큰 거래를 해볼 수 있겠다. 마침 아버지가 용접을 해서 수리하던 그 배가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엄청나게 돈이 되는 것을 알고 학교 중퇴하고 석유 팔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석유 팔러 다니다가 1970년에 유조선을 구입을 했는데요. 완전히 뜨게 된 게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어느 누구도 석유를 수송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 프레드릭센은 이 모험심이 강한 그래서 직접 전쟁 한복판에 재벌 총수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특히 이란 편에 서서 이란산 석유를 전 세계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국가 훈장도 받고 전쟁 1등 공신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벌었죠. 돈을 벌었는데 국적이 노르웨이지 않습니까? 네.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예요. 세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화를 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사람이 아니에요. 키프로스란 나라에 비교적 이 귀화를 잘 받아주는 나라에 국적을 세탁을 해서 지금은 모든 세금을 키프로스에 내고 있고 키프로스의 홀딩 컴퍼니를 하나 세워놓고 그 홀딩 컴퍼니가 자회사를 노르웨이의 시드리를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있죠. 쿠팡 같은 회사. 우리는 우리나라 회사로 알지만 쿠팡 본사는 뉴욕에 세워놓고 뉴욕에 상장시켜놓고 거기서 대부분의 세금을 내면서 그 자회사로 한국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시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디렉스는 지금 말씀드린 시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선박 회사가 한 5개 이상 되고요. 금융회사, 시추회사, 어업회사. 그러니까 바다에서 움직이는 또 바다를 움직이는 것과 관련한 펀딩 회사 등 관련해서 없는 게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 10여 년 전에 파산을 했었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 대우 발주를 해놓고요. 시추서 사가겠다고 해놓고 우리 돈 없다 해서 나자빠진 적도 있습니다. 돈을 못 줬던 거예요? 네, 돈을 못 줬어요. 물론 지금은 파산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이제 회생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유조선 사업이나 석유 사업이라는 게 터지면 대박, 잘못되면 쪽박이죠. 그 박박을 오가는 굉장히 위험한 산업인데 뭐 그 중에서도 각종 실현 끝에 일단은 성공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네, 특히요 이 양반이 종래에 중국 선박을 많이 샀어요. 중국 선박이 싸니까.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중국 선박 이거 사보니까 별로 성능이 안 좋더라.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 선박, 특히 한때 망했던 대우조선, 지금 한국해양으로 넘어가 있죠. 지금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오션으로요. 그 회사의 시추선도 대량으로 사서 최근에는 한국 조선사를 사랑하는 한국의 친한국파, 한국 조선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결국 프레드릭센 회장은 뭐 그 덕분인지 몰라도 한국으로부터 시추선을 발주하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든 배로 우리 앞바다에 시추를 한다는 이 대목이 또 재밌는 지점인데요. 예. 이 기업만큼이나 또 집중을 해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이제 이틀 동안 이름을 들으셨을 거예요. 액트지오라고 가스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한 그 심해 기술 평가 기업인데 이 미국 본사 주소가 가정집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이틀 동안 저도 눈이 빠지게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한국에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준 곳이 바로 액트지오거든요. 그럼 액트지오가 판단을 잘했다면 우리한테는 큰 효자가 될 거고, 만약에 저게 판단을 잘못했다면 쓸데없는 돈, 특히 시추선 하나 박는데 1,000억이 드는데 현재 정부가 5개를 받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5천억이죠.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울산 앞바다에 LNG가 나왔을 때 뭐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만 그때 LNG를 발견한 게 시추공 11번째 박았을 때 간신히 나온 거거든요. 그 액티지오의 분석이 틀린다면 우리는 큰 돈을 낭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액트지오의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밤새 찾아봤는데 이 액티비오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그 회사의 그 위치를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지역인데 가정집이에요, 본사가. 집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걸까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집인데 더욱더 쇼킹한 것은 그 앞에 for sale, 아, 임대를 내놨다. for rent, 매매를 내놨다. 예, 팝니다. 임대해 가세요. 이것도 적혀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사무실로 이사를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의 수천억 또 조 단위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라면 좀 회사가 형태가 좀 있어야 된다는 우리 고정관념에서 볼 때는 이거 회사 맞아? 그리고 직원 숫자가 2명에서 1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현재는 5명이라는 게 뭐 정설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자, 탐사 분석, 탐사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탐사한 것을 분석한 회사인데 탐사는 우리가 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전파 쏘아가지고 심해에 배짐을 해서 다 해서 분석만 맡겨놓은 건데 그 분석은 사무실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지금 비토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전 미국의 퇴적 학회장도 했었고 또 라이스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를 받았고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라는 아주 큰 대형 정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근무했고 엑슨모빌에도 한 15년 근무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유전지대가 베네수엘라 오른쪽에 있는 기아나라는 곳 앞에 해변에 엑슨모빌과 지금 세브론이 막 싸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유전이 있는데 그것을 엑슨모빌이 시추에 성공했거든요. 그때 그 같은 팀으로 근무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액트지오의 자문역으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한국에 오시는 분이고요. 근데 저분이 지금 액트지오의 창업자인데 또 퇴진을 하고 자문역으로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국에 돈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브라질에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그 회사를 또 팔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좀 기행 횡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일부 있는데 원래 기인들이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또 뜻을 갖고 하는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분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도착한다고 그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서 국내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왜 그 석유가 있다고 보았느냐. 현재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이 있다고 보였는데 그 근거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학술적 토론을 이어가서 좀 국민적인 합의가 국민의 의심이 한꺼번에 쫙 다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기자회견을 들어보고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것 같고요. 또 별개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석유나 가스 이름만부터도 지금 증시에서 주가가 폭등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소식으로 좀 이어가 보죠. 반도체 시장 큰 손인 엔비디아와 AMD가 나란히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칩에 채택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박사님, 근데 엔비디아와 AMD 그 두 라이벌사가 나란히 좀 신상 출시 계획을 내놨는데 주가는 지금 희비가 갈렸어요.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는 오르고 AMD는 연이틀 떨어지고. 그야말로 엔비디아와 AMD의 AI 반도체 칩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엔비디아는 젠슨 황, 그리고 AMD는 리사 수. 근데 두 분이 오촌 당숙지간이에요. 먼 친척 관계입니다. 오촌은 멀지도 않습니다. 가깝습니까? 예, 오촌은 굉장히 우리 뭐 사촌의 자신까지 연결되면 오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한때 8촌까지를 가까운 집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사상 집안이고 또 태어난 곳도 대만의 타이난 곳의 옆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자세히 보면 생긴 것도 좀 닮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예,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나이는 젠슨 왕이 좀 많아서 이제 우리식으로 되면 아저씨 또 당숙 아재 이렇게 불리는 사이인데 그 컴퓨터 쪽에서는 리사 수가 먼저 뛰어들었고 그래서 AMD에 지금 CEO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MD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오래된 회사고 젠슨 황도 AMD에 근무하다가 거기서 뜻을 못 내리고 내가 새 사업 한번 해볼게 해서 AMD 출신으로 새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두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열립니다. 세계 뭐 유일한 반도체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세계의 관심은 자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AI의 수혜주가 된 게요. 엔비디아 자체는 사실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예요. 이분은 게임용 그래픽 만들었다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공지능 학습용에 도움이 되더라 하니까 그게 팔리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AI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회사들이 독점을 깨겠다 해서 우리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막 따라 붙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 붙고 있는데 1등 주자가 AMD거든요. 대표 라이벌이 AMD입니다. 예, 그 추격자 중에서는요. 그런데 그 이제 리사 수도 이분도 대만 출신이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이 리사 수가 예정에 없던 MI325X를 곧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예정에 없던 것을 발표하니까 AMD가 빨리 꼭 따라잡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 이래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어요. 지금 리사 수가 화면에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MI325거든요. 그런데 원래 내년에 자 여기서 숫자가 중요합니다. MI는 이 AMD가 만들어내는 칩의 시리즈 넘버고요. 그게 350이라는 것을 내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금년 7월 달에 블랙웨어를 내놓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블랙웨어는 나온다는 거 지금 다 알고 있고 곧 나옵니다. 근데 AMD는 뉴 버전이 내년에 MI350이에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우리 추격 더 빨리 할게 하면서 MI320, 350보다도 지금 숫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온 거는 MI300이에요. 이 300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의 HBM 시리즈, 그러니까 4세대 시리즈와 같이 합작을 해서 지금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블랙웨어를 따라가는 325를 내놓겠다.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내놓겠다.
중간 단계 하나 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주목을 못 끈 게 여기에 성공을 친 겁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우리 블랙웨일이 지금 관심이 아니야. 그 다음 단계 루빈 만들 거야. 루빈 1년 단위로 한 번씩. 그래서 왜 루빈을 빨리 공개했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AMD의 공격을 초격차로 완전히 물리쳐버리겠다 해서 우리는 6세대로 간다 해서 공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루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AMD가 그 발표한 325X가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사 수가 얘기하는 325는요. 블랙웰과 같은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블랙웰 반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12월 달에 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진짜 리사 수의 말대로 가격이 대폭 떨어지면서도 블랙웰과 같은 효능을 가졌다. 이러면 올 12월 달에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세계는요. 차고 나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그 성능에 따라서 또 판이 갈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상황만 보고 단정을 하면 크게 낭비할 수 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언제 깨지느냐, 누가 어떤 식으로 깨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 325가 또 중요한 게 325 시리즈를 하려면 5세대 반도체 HBM이 필요한데 그걸 삼성전자가 과연 납품하느냐? 예, 그것을 지금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SK하이닉스도 있잖아요. SK는 지금 공급 물량이 없어요. 전부 지금 엔비디아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간 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